미 국방부가 400년 전 한국 제독의 비밀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12척의 배로 333척의 적함을 물리친 전설적 해군 영웅 이순신. 그의 전술이 현대 미국 해군의 핵심 전략이었다는 충격적 사실이 밝혀지고 이 진실을 밝히려던 한 여성 전략가의 목숨이 위험에 처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펜타곤의 차가운 복도에서 시작된 한 여성의 믿을 수 없는 여정입니다. 미 국방부 최고 전략가가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문서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그리고 그 문서 속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이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샬롯 에반스, 미 국방부 해군 전략 자문관입니다.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죠. 해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 10년 현역 복무, 이제는 펜타곤에서 전쟁을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아침 7시 딸 에밀리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6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워싱턴에서 에밀리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제 책상은 언제나 보고서 더미로 뒤덮여 있어요. 남중국해 해상 충돌 위험도 분석, 태평양 함대 전략적 재배치 시나리오. 온통 숫자와 그래프뿐입니다. 저에게 전쟁은 감정이 아닌 차가운 수식이었죠. 전략과 숫자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애국이라 믿었고 그 어떤 감상적인 요소도 배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그날 복도에서 한국계 동료 박지훈 중령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죠. 주변을 살피던 그는 저를 회의실로 이끌었어요. 문을 닫고 창문까지 확인하는 그의 행동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글로벌 해군 리더십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진짜 답은 넬슨이나 니미츠가 아닌 이순신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아시아에 그런 인물이 있었다면 제가 몰랐을 리 없죠. 해군 역사에 관한 한 저는 전문가라고 자부했으니까요. 박중령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후 주머니에서 작은 저장 장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마치 폭탄을 건네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이죠. 이것을 보면 생각이 바뀔 것이며 이 정보는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반쯤은 과장이라 생각했죠.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국가 안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지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만으로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봅시다. 그날 밤 에밀리를 재운 후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빠르게 암호화를 풀고 화면에 나타난 문서의 제목을 확인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해전 기록이었어요. 스크롤을 내리던 중 눈에 들어온 한 문장.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어옵니다. 이 한 문장이 벼락처럼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순신이란 조선의 해군 제독은 단 12척으로 333척의 일본 함대와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왕이 항복을 고려하고 모든 장수들이 도망친 절체절명의 순간의 말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해군 전략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로 충격적인 발견이었죠. 밤새도록 문서를 읽었습니다.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 노량해전. 이순신의 모든 해전은 불가능한 승리였어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할 때까지도요. 그의 혁신적인 전술, 뛰어난 리더십, 굳건한 신념. 이 모든 것이 역사책에 없었다니 왜일까요? 서양 중심적 역사관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충혈된 눈으로 출근해 박중령을 찾았어요. 그는 제 표정만 보고도 알아챘죠. 이순신이 사실이라면 왜 서양 해군 역사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역사는 승자가 쓰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묻히는 진실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 진실이 현재의 동맹 관계와 국제 질서에 위협이 될 때는요. 그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설마 미국 정부가 제가 평생을 바쳐 섬겨온 이 나라가 역사적 진실을 은폐한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실을 향한 본능적인 끌림이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이순신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 헤맸어요. 영어로 된 자료는 거의 없었지만 박중령이 번역해준 문서들이 있었죠. 난중일기, 이충무공 전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400년 전 이순신이 제게 직접 말을 건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밤중에 거북선 그림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죠. 냉철한 분석가였던 제가 수백 년 전 낯선 나라의 장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요. 이틀 밤낮으로 이순신의 전술을 분석했죠. 그의 전술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현대 해군에도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것들이었어요. 특히 열세한 상황에서의 비대칭 전략, 지형을 활용한 기동술, 그리고 무엇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필이 죽고자 하면 살고 필이 살고자 하면 죽는다의 정신. 이건 단순한 군사 전술을 넘어선 인생의 철학이었습니다. 드디어 윌슨 제독에게 파격적인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현대 해군 전략의 진정한 근원 이순신이란 제목이었죠. 저는 이 보고서가 해군 전략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제독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이순신이란 이름은 처음 듣는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보고서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 날 출근하니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싸늘했고 평소 인사하던 사람들도 모른 척했죠. 데스크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즉시 클라크 국장실로 오라는 급한 메모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해군 정보국 클라크 국장실에 들어서자 윌슨 제독과 2명의 정보국 요원이 앉아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국장은 제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정보의 출처를 추궁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박지훈과의 접촉을 인정하자 국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지훈은 이미 한국으로 강제 소환됐다는 것, 그가 접근해선 안 될 기밀 문서에 접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보고서는 폐기하고 이 사안을 종결하라는 명령이었죠. 이건 역사적 사실인데 어떻게 기밀이 될 수 있죠?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클라크 국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모든 진실이 공개되어선 안 된다고, 특히 주요 동맹국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고 했어요. 이거는 여기서 끝내라고 경력과 딸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딸을 언급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진실을 덮으라는 명령을 받다니. 이건 단순한 역사적 연구가 아닌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2명의 보안 요원이 제 사무실을 수색했어요. 컴퓨터를 점검하고 서류를 뒤지고 심지어 제 가방까지 확인했죠. 다음 날 메일함에는 해외 출장 및 대외 발표 금지 통보가 와 있었어요. 국방부는 제가 입을 다물길 원했죠. 침묵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됐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임무라고 느꼈죠. 국제 해군 전략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을 중심 주제로 삼았어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청중석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각국 해군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죠. 특히 일본 대표단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뒤쪽에는 클라크 국장도 보였어요. 그의 시선이 마치 저격수의 조준경 같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대부분의 서양 해군 역사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지만 진정한 해군 정신은 이순신에게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일본 대표단에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들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순신은 16세기 조선의 해군 제독으로 단 12척의 배로 330척이 넘는 일본 함대를 물리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가능한 승리를 이뤄낸 것이죠. 그는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뛰어난 전술가였지만 우리는 그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발표를 계속하면서 이순신의 전술, 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정신에 대해 설명했어요. 객석의 반응이 점점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점차 호기심과 관심으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일부 해군 장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질문 시간, 미국 해군대학 교수가 왜 한국인을 영웅화하는지, 우리에겐 넬슨 같은 영웅이 있는데 왜 굳이 이순신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이순신을 연구하며 더 이상 숫자가 아닌 정신을 보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넬슨만 알고
이순신을 모르는 건 서양 중심적 역사관의 한계라고 답했어요. 진정한 전략가라면 국적이 아닌 업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컨퍼런스 후 CNN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미군 여성 전략가가 이순신을 외치다라는 헤드라인이었죠. 인터뷰 도중 카메라 밖에서 클라크 국장과 2명의 요원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세상에 나왔으니까요. 영국 해군 출신인 아버지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화가 났지만 자료를 찾아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이순신은 정말 놀라운 인물이고 넬슨과는 다른 방식으로 위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용기가 생겼어요. 컨퍼런스 이후 국방부 내 분위기는 냉랭해졌어요. 동료들은 복도에서 만나도 저를 피했고 회의에서는 제 의견이 무시됐죠. 특히 대 일본 관계부서에서는 공개적인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클라크 국장이 제 보고서를 공격했어요. 에반스의 이순신 보고서는 우리 동맹국,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이런 민감한 역사적 이슈를 공개 포럼에서 논의한 것은 외교적 재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어요.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게 왜 문제인지, 사실을 인정 못하는 쪽이 문제 아닌지, 우리는 진실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것을 느꼈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망상이 생긴 걸까? 아니면 실제로 감시당하고 있는 걸까?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박중령을 찾았지만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출입 기록도 삭제됐고 그의 존재 자체가 지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하나의 저장 장치를 발견했죠. 명량, 기적의 바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치를 열어보니 이순신의 전술 분석과 전적지 방문 가이드가 들어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진실을 찾는 여정을 응원한다는 메모가 있었죠. 때로는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이해되는 것들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보안 요원들이 제 컴퓨터를 점검한다며 사무실에 들이닥쳤어요.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하고 모든 개인 메모를 압수했습니다. 이후 해외 출장 금지 통보를 받았어요. 명백한 침묵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어요. 한국행을 계획했죠. 공식적으로는 휴가였지만 실제론 이순신의 흔적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딸 에밀리에게 2주 동안 한국에 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할머니가 돌봐줄 것이라고 안심시켰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안전하게 침묵을 지키고 현실에 안주하셨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찾아 나서셨을까요? 이제 샬롯의 여정은 더욱 위험하고 극적으로 흘러갑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로비에서 신문을 읽는 서양인 남성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국방부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위험한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통영, 한산도, 명량 해협이 목적지였어요. 한산도에 도착하니 너무 평화로워서 400년 전 격전이 벌어진 곳이라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명량 해협에서는 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좁은 해협의 빠른 조류. 이런 곳에서 12척으로 330척을 상대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그는 해냈어요.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순신의 승리는 단순한 전술이나 운이 아니라 깊은 신념과 결단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동상 앞에 서자 뜻밖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당신은 제게 군인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고 속삭였어요. 그러자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반사적으로 몸을 돌리자 한국 해군 장교가 서 있었어요. 박지훈 중령의 친구라며 그가 연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박 중령이 지금 어디 있는지 물었더니 안전한 곳에 있으며 저를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를 따라가도 괜찮을까? 함정은 아닐까? 잠시 망설였지만 직감이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해군 사관학교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거북선 복원 프로젝트를 볼 수 있었어요. 실제 크기로 복원된 거북선에 손을 얹으며 당신은 정말 존재했던 거군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무엇인가가 제 안에서 변했어요. 이건 더 이상 학술적 호기심이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한국 해군 장교들이 나타나 제게 격려했어요. 미국인이 이순신을 이해해주다니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순신의 정신이 국경을 초월해 계속 살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윌슨 제독에게 보고했어요. 그는 제 열정을 이해하지만 이게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니라고 일본과의 관계가 걸려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결연히 대답했어요. 진실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자유의 수호자라 자부할 수 있는지. 이순신은 단순한 한국 영웅이 아니라 해군 전략의 혁신가라고 역설했습니다. 윌슨 제독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지만 공동 연구 프로젝트는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약속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도 이순신의 이야기에 감명받은 것 같았어요. 몇 주 후 미국과 한국 사이 공동 해양 전략 세미나가 승인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 관계 강화가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순신의 전략을 현대 해군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세미나 준비 중 박중령에게서 암호화된 메시지가 왔죠.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2차 대전 중 미 해군이 이순신의 전술을 비밀리에 연구하고 태평양 전쟁에 적용했다는 문서 증거를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민감한 관계 때문에 이 사실이 은폐됐던 것이죠.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졌어요. 세미나 날 워싱턴 DC의 컨벤션 센터는 양국 해군 장교들로 가득 찼습니다. 연단에 올라 우리는 더 강한 무기가 아닌 더 깊은 정신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 정신은 1592년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간에 충격적인 문서를 공개했어요. 2차 대전 중 태평양 전선에서 미 해군이 이순신의 전술을 연구하고 적용했다는 증거였죠. 청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일본 대표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적 발굴이 아닌 현재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왜 하필 이순신을 현대 해군의 모델로 삼느냐고 물었어요. 그는 싸우기 전에 먼저 지켰어요. 정의라는 목적을 말이죠. 그는 자국이 불의한 침략자에게 당하는 걸 용납하지 않았고 그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해군에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정신이라고 강조했어요. 세미나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나토 전략교범의 거북선 전술이 현대 안보 사례로 실렸고 한국 해군은 이순신 장군의 후예로 인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환영한 건 아니었죠. 일부 매체는 한국 편중 전략이라 비판했고 일본 관계를 중시하는 정치인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저는 사직 압박을 받았고 군에서 은퇴했어요. 그러나 곧 충무 전략 아카데미를 설립했죠. 센터 간판에는 박지훈의 이름도 새겼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사무실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앙정보국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지훈과 주고받은 정보의 출처를 캐물었죠. 저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 정보는 기밀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고. 왜 정부는 한 역사적 인물에 이토록 민감한지 반문했어요. 에반스 박사, 때로는 역사가 현재의 동맹 관계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원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진실을 알리는 게 옳은 일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이순신의 말이 떠올랐어요. 필사 즉 생, 필생 즉 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의 결단력이 제게도 필요했습니다. 충무 전략 아카데미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특히 젊은 장교들이 몰려왔죠. 이순신의 리더십과 전략 강의는 항상 만석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전술이 아닌 이순신의 정신에 매료됐어요. CNN 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이며 고백했습니다. 그는 저를 지휘했어요. 수백 년 전 바다에서요. 제가 분석한 모든 전략 속에서 이순신의 정신을 발견했고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이었죠. 이 인터뷰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한국관광청은 저를 문화외교 홍보대사로 위촉했고 가이드북에는 제 이름으로 바다에서 죽어도 조국을 위한 자가 있었다는 문구가 실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미 해군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해군 사관학교에 충무공의 정신 단원이 추가됐고 교관들은 전투는 배의 수가 아니라 목적이 결정한다는 문구를 자주 인용했죠. 제 딸 에밀리는 16살이 되어 해군 사관학교 입학을 준비했어요. 면접에서 충무공 이순신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당당히 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면접관들이 놀라워하자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됐으며 이순신 장군이 가르쳐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줬다고 답했다고 해요. 면접실 밖에서 기다리며 미소 지었어요. 내가 딸에게 물려주고 싶던 건 군복이 아니라 정신이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밀리는 면접을 마치고 나와 면접관들이 이순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며 기뻐했어요. 시간이 흘러 에밀리는 사관학교에 입학했고 저는 계속해서 세계 각국에 이순신의 정신을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해군 본부에서 편지가 왔어요. 이순신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편지였죠. 미 해군이 새 구축함의 모토로 이순신의 정신을 담은 문구를 채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세월이 흘러 충무전략 아카데미는 국제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전 세계 해군 장교들이 연수를 위해 찾아왔죠.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박지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해 가을 통영에서 열리는 이순신 장군 탄신 기념 심포지엄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통영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랄 인물을 만났죠. 바로 박지훈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군인이 아닌 대학에서 해양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박지훈은 자신이 왜 미국을 떠나야 했는지 털어놨습니다. 국방부 내 세력이 그의 활동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했대요. 특히 일본 관련 로비스트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했죠. 그는 미국에 남아 침묵하거나 한국으로 돌아와 진실을 알리는 선택 사이에서 후자를 택했다고 했어요. 당신의 희생이 있었기에 제가 이순신을 알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문을 조금 열어둔 것뿐이며 그 문을 통과해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든 건 에반스 박사라며 공을 돌렸어요. 다음 날 심포지엄에서 이순신은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객석의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중엔 해군 사관학교 제복을 입은 에밀리도 있었죠. 심포지엄 후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찾아와 한국 해군의 특별한 결정을 알려주었어요. 새 구축함에 이순신 에반스라는 이름을 붙여 우리 영웅을 세계에 알린 공로를 기리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이름이 이순신과 함께 한다니 상상도 못할 영광이었죠. 그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사양했지만 참모총장은 제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현대에 되살린 사람이면 그는 분명 제 용기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 통영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순신 당신이 맞선 불가능한 상황들, 그리고 굽히지 않았던 그 신념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의 정신은 제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아카데미는 더욱 확장됐어요. 단순한 군사전략연구소가 아닌 리더십과 윤리, 역사를 아우르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했죠. 매년 이순신 리더십 장학금을 제정해 젊은 인재들을 지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은퇴를 앞두게 됐지만 여전히 젊은 장교들에게 해군 정신을 강의했어요. 매 강의 끝에 바다는 많은 영웅을 낳았지만 이순신은 특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특별한 이유는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를 가능케 한 신념 때문이라고 덧붙였죠. 에밀리는 해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해군 소위가 됐어요. 졸업식에서 교장은 에밀리 에반스 소위를 이순신 리더십상 첫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뛰어난 리더십과 윤리적 결단력을 보여줬다는 평가였어요. 첫 임무 출항 전날 에밀리와 저녁을 함께 했어요. 에밀리는 솔직히 처음엔 제가 이순신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순신이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그 자체임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이순신의 가르침이 저를 통해 에밀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다음 날 부두에서 에밀리를 배웅했어요. 에밀리가 탄 구축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배 선체에는 USS 충무공이란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영웅의 이름을 딴 함정이었어요. 제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으니 박지훈이 처음 줬던 저장 장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작은 물건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찾는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죠. 몇 년 후 에밀리와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엔 공식 방문이 아닌 개인 여행이었죠. 에밀리는 이제 해군 중이었고 박지훈의 초청으로 통영과 서울을 찾았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에밀리는 이순신 동상 앞에 서서 우리 피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우리 정신엔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겠다고 말했어요. 우린 그를 혈통이 아닌 신념으로 계승했다는 의미였죠.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어요. 저를 알아보고 제 책 이순신 바다의 시인을 읽었다며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순신 장군의 23대 손이라고 밝혔어요.
그들 가문은 대대로 이순신의 정신을 기억하려 했지만 저처럼 그를 세계에 알린 사람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이순신 장군의 갑오 중 하나인 작은 인장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족이 저에게 선물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너무 귀중한 것을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노인은 제가 이미 그들의 가족이라고 혈통이 아닌 정신으로 말이죠. 그날 저녁 서울에서 박지훈과 그의 가족, 한국 해군 장교들과 식사했어요. 이순신과 미래 해군 협력에 대해 이야기 나눴죠. 박지훈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그의 정신을 현대에 되살린 샬롯 에반스 박사를 위한 건배를 제안했고 모두가 잔을 들며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한국관광청의 문화외교 홍보대사로 위촉됐어요. 더 많은 미국인에게 이순신과 한국 역사를 알리는 일을 계속했죠. 서울 관광 가이드북에는 제 이름으로 바다에서 죽어도 조국을 위한 자가 있었다. 그의 정신은 국경을 넘어 오늘날까지 살아있다. 라는 문구가 실렸어요. 몇 년 후 건강 문제로 완전히 은퇴하게 됐어요. 마지막 강의에서 이순신은 한국인의 영웅이 아니라 바다를 지킨 이들의 영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정신은 피보다 진한 신념으로 제 가슴 속에 살아있으며 이제는 청중의 가슴 속에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강의실을 나서는데 한 젊은 생도가 다가와 어떻게 하면 이순신 같은 리더가 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것이 옳다면 어떤 역경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것이 이순신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덧붙였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이순신 초상화와 함께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어요. 그 아래에는 제가 덧붙인 진정한 영웅은 국적을 초월한다. 이순신은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인류의 영웅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해군 중령이 되어 충무전략 아카데미를 이끌고 있어요. 에밀리는 종종 우리는 이순신의 후예이며 그것은 혈통이 아닌 정신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매년 10월 25일 이순신 장군 탄신일에 작은 기념식을 열어요. 미국과 한국 해군 장교들이 함께 모여 그의 정신을 기리죠. 그때마다 이순신의 정신은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높으며 이제 국경을 넘어 계속 퍼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거북선 모형은 한국에서 가져온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불가능에 맞선 한 인간의 정신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증거입니다. 이순신은 더 이상 역사 속 인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죠. 그의 정신은 미 해군 전략의 핵심으로 새 세대 장교들에게 계승되고 있어요. 이제 여생을 조용히 보내고 있지만 제 마음엔 항상 그가 있어요. 바다처럼 깊고 별처럼 빛나는 그의 정신이. 이순신은 한국인의 영웅이 아니라 바다를 지킨 이들의 영혼이었다. 그의 정신은 피보다 진한 신념으로 미국 여성의 가슴 속에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거예요. 바다가 있는 한 이순신의 정신도 함께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이순신을 찾아보셨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불가능에 맞서 싸워야 할 순간이 있을 테고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순신의 정신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